이런 고급 빌라는 처음 와보죠? 딸의 상견례 날 예비 시어머니 김미화는 예비사돈 해숙을 거지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선 보지도 못할 것들이니 구경 많이 하고 가세요. 하지만 해숙은 그 모든 모욕을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 평온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미화는 알지 못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오만함의 대가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거요. 지금부터 갑과 을이 송두리째 뒤바뀌며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지는 통쾌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숙이 시장 좌판에서 마지막 남은 배추를 트럭에 막 실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장소요. 루미엘 청담 701호예요. 딸 나영의 문자였습니다. 루미엘 청담 701호. 그 주소를 확인하는 해숙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걸 시장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해숙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딸의 문자만 쳐다보았어요. 엄마,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괜찮으시죠? 때마침 퇴근한 나영이 다가와 해숙의 팔에 살갑게 팔짱을 꼈습니다. 딸내미 상견례 한다니까 속상해요? 표정이 영 안 좋네 우리 엄마. 아, 나영이 왔구나. 아니야 그런 거. 밥은 먹었어? 네네, 준호 씨 어머니가 꼭 집으로 초대해서 상견례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엄마 그 집 가서도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냥 평소 엄마답게, 당당하게.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해숙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먼지 마셔가며 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전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최고지. 딸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니 해숙의 속은 천갈래 만갈래 복잡해졌습니다. 그쪽 집이 그렇게 대단한 부잣집이라며? 정말 괜찮겠어? 응, 뭐 준호 씨 어머님이 그런 걸 좀 티내는 분이시긴 한데 준호 씨가 잘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위축될 거 하나 없어요, 엄마. 해숙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를 약속한 날 아침, 해숙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 한 벌을 꺼내 입고 자신의 소형차에 몸을 실었죠. 루미엘 청담. 입구부터 웅장한 건물 앞에 차를 세운 해숙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는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기다리던 준호의 엄마 김미화가 해숙의 행색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해숙의 차종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와 있었죠. 어머나 세상에. 나영 씨 어머님 맞으시죠? 미화는 해숙의 옷과 한눈에 봐도 싸구려인 구두, 그리고 저 뒤에 세워둔 고물차까지 위아래로 꼼꼼하게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숨길 생각도 없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죠. 저 차 굴러는가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박물관에 보내면 좋아하겠어요. 하. 미화가 코웃음을 치며 보란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이 엄마 이해숙입니다. 해숙이 먼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미화는 고개만 까딱 아주 거만하게 받아넘겼어요. 아, 네. 일단 들어가시죠. 김미화는 보란듯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7층 701호. 땡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거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숙이 현관에서 잠시 멈칫 숨을 골랐어요. 그녀의 눈이 거실 구석구석
인테리어와 집안 구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 아주 익숙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어떠세요? 입이 떡 벌어지시죠? 눈이 좀 부신가? 미화가 해숙의 그 촌스러운 반응을 보며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저기 저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고요. 저 그림은 유명한 박 화백 작품이에요. 내가 3천만 원 주고 겨우 샀잖아요. 미화가 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화병도 좀 보세요. 시장 바닥에서는 구경도 못할 물건이죠? 그녀의 말투에는 해숙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저기 저 찬장은 독일에서 직수입한 거고 저 시계, 저 스위스 시계는 하나에 500만 원. 시간이 아주 정확하다니까요. 미화가 쉴 새 없이 집안 물건들의 가격표를 읊어댔습니다. 바로 그때 띵동 나영과 준호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현관의 냉랭한 공기를 느끼고 자신의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를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해숙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어머 나영씨 처음 보네요. 어서 와요 앉으세요. 미화가 여전히 얼음장같이 차갑게 말하자 준호는 그 쌀쌀맞은 말투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영이도 밝게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싸늘한 것을 금방 느꼈어요. 어머니, 제가 차 좀 따뜻한 걸로 바로 내오겠습니다. 준호가 해숙에게 찻잔을 건네며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사과했습니다. 방석도 좀 더 푹신한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는 어떻게든 어머니가 망쳐놓은 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됐어. 앉아. 누가 보면 귀부인이라도 온 줄 알겠네. 왜 이렇게 쩔쩔매? 미화가 아들을 향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쏘며 제지했습니다.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얌전히 앉아 있어. 오버하지 마. 어머니 제발 말 좀. 준호가 울상이 된 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준호 씨가 워낙 예의가 바르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저러나 봐요. 나영이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지 아빠 닮았으면 그렇기야 하겠죠. 미화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해숙은 이 모든 소동을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전혀 주눅 들거나 비참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평온하고 당당한 눈으로 미화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미화가 해숙의 그 알 수 없는 태도에 기분이 확 상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집이 참 예쁘네요. 구경 잘했습니다. 해숙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흥, 당연히 예쁘죠. 이 인테리어에만 얼마가 들어갔는데. 미화가 다시 우쭐해져서 턱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청담 고급 빌라는 처음이시겠죠? 미화의 그 마지막 확인 사살 같은 말에 딸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침착했어요. 그렇습니다. 해숙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미화는 해숙의 저 이해할 수 없는 여유로움의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래, 촌스러운 사람이 놀라서 넋이 나갔겠지 하고 제멋대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는 해숙이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 확신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죠. 자, 그럼 구경은 이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미화가 소파에 여왕처럼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해숙을 향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운운했던 미화는 테이블 위로 웬 서류 봉투 하나를 턱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종이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죠. 안 그래요? 미화가 그 종이를 쫙 펼치며 이미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숙이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딱 보면 모르시나? 혼수 목록이에요. 우리 준호한테는 미리 슬쩍 귀띔했는데 얘기 들으셨죠? 미화가 해숙의 코앞으로 종이를 휙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목록을 짚어가며 아주 신이 나서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어디 보자. 외제차 벤츠 E클래스 한 대. 예당금은 3천만 원, 신혼여행비 1천만 원, 혼수 가구비 5천만 원. 준호가 어머니의 그 황당무계한 요구를 듣고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랑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어머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나영 역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들 그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형편에 이게 좀 버거운 건 나도 알죠. 100번 알아요. 미화가 거만하게 가슴을 쫙 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준호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요. 이런 사윗감 얻으시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숙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먼지 마시며 고생한 어머니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아참, 깜빡할 뻔했네. 결혼식 비용? 그것도 당연히 신부 측에서 내는 거예요. 우리 준호 체면이 있는데 호텔에서 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미화가 쐐기를 박듯 요구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준호가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뭘 안다고 껴들어. 넌 가만히 있어. 우리 같은 집안에서 이 정도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미화가 아들을 독사처럼 쏘아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이건 다른 집에 비하면 아주 양반인 거야, 알아? 우리가 엄청나게 봐주는 거라고. 나영이 해숙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해숙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이 눈앞에서 서럽게 우는 순간 해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 나영 씨는 또 왜 울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큰일이라도 저지른 줄 알겠네. 미화가 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결혼이 무슨 애들 속꿉 장난인 줄 알아요? 격에 맞게 해야지. 우리 준호 같은 S급이랑 결혼하려면 말이에요. 격이라니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반문했습니다. 시끄럽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어른들이 돈 얘기하는데 어디에가 끼어들어 예의 없게. 미화가 나영의 말을 싸늘하게 잘라버렸습니다. 해숙이 계속 침묵을 지키자 미화는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돈이 없으시면 솔직히 지금 말씀하세요. 찔끔찔끔 창피당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요? 해숙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글쎄, 나영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남편 죽고 받은 보험금이나 그런 거라도 두둑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미화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내뱉었습니다. 죽은 남편 덕에 받은 돈이라도 있으시면 그걸로라도 성의를 보이시라고요. 어머니. 준호가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난 지금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돌아가신 아빠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참고 있던 나영이도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니까. 꼭 저렇게 아버지 없는 티를 내요. 미화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 당장 사과하세요. 준호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줄 돈 없으면 없다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세요. 어디서 뻔뻔하게 앉아서 버티지 말고. 미화가 해숙을 똑바로 노려보며 도발했습니다. 아니면 시장 그 좁아터진 좌판이라도 팔아서 돈을 만드시든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고 참던 준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만하세요. 준호가 어머니의 말을 쩌렁쩌렁하게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왔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화가 아들의 기세에 눌려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원룸 계약서예요. 저랑 나영이 둘이 모은 돈으로 계약한 집이에요. 준호가 서류를 펼쳐 테이블에 뿌리듯 던졌습니다. 보세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저희가 직접 발품 팔아서 구한 저희 집이라고요. 뭐라고? 원룸? 미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둘이서만 시작할 겁니다. 그 비싼 혼수요? 예단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저희 힘으로 살 거라고요. 준호가 아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미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울대 보내고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고작 이런 꼴을 보이려고.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잖아요. 어떻게 나영 씨랑 어머님께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준호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영 씨랑 어머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말만 골라서 하시잖아요, 지금. 극도로 흥분한 미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찰싹? 고요하던 루미엘 청담 701호 거실에 살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나영이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지르듯 일어섰습니다. 해숙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말을 안 듣겠다 이거지?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미화가 흥분해서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결혼하면서 받는 그 혼수금으로 어머니 뭘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준호가 고개가 돌아갔던 뺨을 천천히 부여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미화가 충격으로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아들이 내 뒤통수를 치는데 내가 왜 진정을 해야 해? 미화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화는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고 나영은 넋이 나간 채 울고만 있었죠. 준호는 붉어진 뺨을 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해숙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미화의 탐욕스러운 본색과 그와는 정반대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올곧게 맞서는
준호의 모습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집안하고는 절대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미화가 마지막 절규를 내지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뺨을 정통으로 맞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본 나영은 더 이상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나영이 테이블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 저 못하겠어요. 아니, 안 해요. 이런 집안하고는 정말 못하겠어요. 나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영아, 잠깐만 진정해. 준호가 새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붙잡을 새도 없이 당황하며 나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나요. 이런 식으로는 저 준호 씨 어머니 감당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나영이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해숙은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곳에서 단 1초도 참아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딸의 떨리는 손을 굳게 잡았죠. 가자, 나영아. 해숙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침묵과는 달리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아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 어딜 가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미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황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가방 챙겨. 해숙은 미화의 고함을 무시한 채 나영에게만 말하며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멈춰. 어디서 감히 이 판을 엎어. 미화가 이성을 잃고 두 사람 앞을 막아서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가려고 해요. 거지들이. 비켜주세요. 해숙이 미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켜? 지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미화가 문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서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급히 달려와 미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네, 제발. 준호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거나, 이 불효자식이 저것들 편드는 거야? 놓으라고. 미화가 아들을 밀쳐내려 했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해숙이 나영을 데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나영아, 잠깐만요. 준호가 아수라장이 된 집을 뒤로하고 두 사람을 뒤따라 나왔습니다. 해숙과 나영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띵 소리와 함께 마침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미친 듯이 뛰어와 닫히려는 문을 잡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나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준호 씨. 나영이 닫히는 문틈 사이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잠시 아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준호가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숙인 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고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영이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이 10년 된 낡은 소형차의 문을 열고
나영을 태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위 까마득한 7층에서 웬 여자의 악다구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거지들아, 거기 안 서? 어디 두고 봐. 미화가 루미엘 청담 701호 창문을 활짝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거지년들이 감히 누굴 농락해. 미화의 마지막 모욕이 텅 빈 주차장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위를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나영이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하나 때문에 엄마가 저런 모욕까지 당하시고. 나영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영아. 해숙이 시동을 걸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만 울어. 응?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영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해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좋은 청년이더구나. 그 엄마만 문제지.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나영이 계속 울었습니다. 해숙은 딸의 그 서러운 눈물을 보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쌓아왔던 모든 참을성이 오늘로써 완벽하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해숙은 울다 지쳐 잠든 나영이 방에 들어가 깊이 잠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딸의 방에서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자 해숙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그녀가 전화를 건 상대는 박 실장이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박 실장,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해숙의 목소리는 시장 상인 이해숙이 아닌 평소와는 180도 다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밤늦은 시간에. 수화기 넘어 박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루미엘 청담 701호. 우리가 예전에 논의했던 대로 법적 절차 바로 진행하세요. 해숙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가 없어졌어요. 당장 명도 소송 준비하고 그동안 밀린 월세와 연체 이자까지 단 1원도 빼놓지 말고 전부 청구하세요. 네. 법무팀의 지시에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 해숙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따로 지시할 때까지 내가 나영이 엄마인 거 절대 노출시키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해숙은 거실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숙과 나영이 폭풍처럼 사라진 후 루미엘 청담 701호의 화려한 거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미화는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비싼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네 딸을 생각도 하지 않고 병째로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부었죠. 이게 대체 뭐야? 다 망했어. 미화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붉은 와인이 하얀 실크 블라우스 턱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미친 거야? 어떻게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이랑. 미화가 혼잣말을 하며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혼수와 예단에 목을 매는 데는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호기롭게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2년 전 빚더미에 나앉으며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이죠. 남편이 망하기 전 월세를 내라고 줬던 돈도 미화는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은 심장병까지 얻어 지금은 중환자실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한 달에 300만 원씩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미화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 준호가 시장 상인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을 때 그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했습니다. 법무법인 동료 변호사 딸이나 하다못해 의사 딸. 그도 아니면 대기업 임원 딸이라도 만나기를 바랐죠. 재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평범한 중산층. 왜 하필 시장 잡배의 딸이야. 하지만 아들 준호의 그 지독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화는 차선책으로 혼수와 예단이라도 최대한 뜯어내서 이 위기를 넘기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자신이 한심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미화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밀린 월세만 10년치 무려 6억 2천만 원. 거기다 남편 병원비 6천만 원까지 합치면 당장 급한 돈만 수억에 가까웠습니다. 혼수금으로 예단으로 어떻게든 이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거지년들이 감히 내 돈을. 미화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뭐가 어쨌는데? 미화가 와인병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되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나영이 어머님께 그런 끔찍한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면서 준호가 분노로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뭐가 끔찍해? 난 현실적인 얘기한 거잖아. 사실을 말한 게 죄야? 미화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그런 집안이랑 엮일 수는 없어. 이준호 어미가 내 말이 틀렸어? 근본이요? 나영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누가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준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어미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서울대 보내고 그 어렵다는 로펌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미화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시장에서 배추나 파는 여자애 하나 때문에 이 사다를 내?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남을 무시하고 짓밟는 게 저는 너무 끔찍해요. 준호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이 텅 빈 껍데기 같은 집에서 부자인 척? 이 역겨운 사기극을 벌이실 거예요. 뭐라고? 미화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 내가 언제 사기를 쳤어? 이 집 봐. 이루미엘 청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잖아. 어머니, 저도 다 알아요. 준호가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망한 거, 어머니 매일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이 집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거, 저 다 안다고요. 그럼 네가 다 알고 있었어? 미화가 방금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병원비 걱정하시면서 우시는 거 다 들었어요. 전화 붙잡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시는 것도 다 봤다고요. 준호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왜 가난해? 이 집 봐. 이 좋은 집. 우리가 사는데. 미화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집도 우리 집 아니잖아요. 월세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마저 밀렸다면서요. 도대체 얼마나 밀린 거예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영이 어머님한테 그런 돈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건 미화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미화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좋은 집안이랑 결혼해서 빚 없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를 바랐던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어머니. 준호가 무너져 내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네가 고작 시장 상인 딸이라니. 혼수라도 예단이라도 받아야 우리 식구 입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야. 미화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내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이 집 월세는 또 어떻게 내? 넌 그것도 생각 안 해? 어머니, 제가 다 벌어서 해결할게요. 준호가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더하든 주말에 부업을 뛰든 어떻게든 돈 벌어 올게요. 네. 그런 푼돈으로 이게 해결이 돼? 네가 혼자서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 미화가 아들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나영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준호가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오늘 보신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너 정말 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미화가 아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절박한 상황은 이해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이 진행된다면 나영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도 뻔했으니까요. 저는 나영이한테 가서 사과해야 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 앉아. 어디 가려고? 미화가 다급하게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영이한테 다시 한번 제대로 사죄하고 올게요. 그리고 우리 집 상황 전부 솔직하게 말해야겠어요. 준호가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안 돼. 돌아와. 이놈아. 미화가 뒤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준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미화는 혼자 남은 싸늘한 거실에서 빈 와인병을 끌어안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해숙의 그 얼음장 같은 전화를 받은 박 실장은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사무실로 향해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죠. 표지에는 루미엘 청담 701호 임차인 김미화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팀 김 변호사님, 이 야심한 시각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출동 준비해 주시죠. 박 실장이 지체 없이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드디어 루미엘 청담건입니까? 네. 회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박 실장은 해숙의 곁을 20년간 지킨 충직한 자산관리인이었습니다. 해숙이 시장 좌판에서 굴지의 유통회사 그리고 부동산 재벌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했죠. 부동산만 강남 일대의 수십 채, 그 외 주식과 채권까지. 그녀의 자산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수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루미엘 청담 빌라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깃든 건물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 서류를 넘기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해숙이 딸 나영을 업고 시장 바닥에서 배추를 팔던 그 혹독했던 시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정말 피눈물 나게 일했죠. 그때 해숙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바로 미화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작은 공장을 하던 그는 해숙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판로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때 받은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죠. 박 실장이 씁쓸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발판 삼아 해숙은 지금의 거대한 자산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미화의 남편에게 해숙은 주저없이 이 최고급 빌라 루미엘 청담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청담동 한복판의 70평대 빌라를 월세 100만 원에 말이죠. 하지만 미화는 그 엄청난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월세 100만 원은커녕 입주자가 당연히 내야 할 공동관리비까지 상습적으로 미납하기 시작했고 10년째 제대로 낸 적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은 이미 수차례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미화는 남편 지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모든 독촉을 무시했습니다. 아이 미안해서 어쩌나. 지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한꺼번에 갚겠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쪼아대. 어디서 빚 독촉하듯이 이래? 우리 남편이랑 해숙 씨랑 어떤 사이인데. 이런 뻔뻔한 핑계만 늘어놓으며 10년을 버텼던 것입니다. 해숙은 그 마지막 남은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 망설였습니다. 박 실장이 몇 번이나 법적 조치를 건의했지만 해숙은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라며 밀었죠. 하지만 어제 그 지옥 같던 상견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딸 나영을 시장 거지년이라 모욕하고 짓밟은 미화의 그 행동은 해숙의 마지막 동정심마저 산산조각 낸 결정타였습니다. 이제 은혜는 충분히 갚으셨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 실장은 해숙의 법무팀 변호사 2명과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3명까지 대동하고 루미엘 청담 701호 앞에 섰습니다. 한편 미화는 어젯밤 홧김에 들이부은 와인 때문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속이 쓰린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밤새 들어오지 않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이 왼수 같은 놈, 설마 그 거지 같은 계집애 집에 간 거야? 미화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아주 거칠게 울려댔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아, 뭐야. 아침부터 누구야, 시끄럽게. 미화가 짜증을 내며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낯설지만 위압감이 드는 양복 입은 남성 여럿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미화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박 실장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무슨 서류요?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요. 안 됩니다.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미화가 어쩔 수 없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박 실장과 변호사들, 그리고 법원 마크가 선명한 조끼를 입은 집행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몰려왔어요? 누구시냐고요? 미화가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며 소리쳤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의 박 실장입니다. 박 실장이 명함을 휙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 법무팀 변호사들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아침부터. 미화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미화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최종 통보서, 그리고 월세 미납 청구 소장입니다. 뭐라고요? 계약 해지? 미화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서류를 확 낚아챘습니다. 서류를 펼쳐든 미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임대인 채권자 란에 적힌 이름. 그 이름은 이해숙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화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와 박 실장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납하신 월세 총 1억 2천만 원, 그리고 회장님께서 대신 납부해 주신 공동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및 손해배상금 5억 원, 총 6억 2천만 원에 대한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이사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미화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해숙이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실장이 아주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서류가 송달된 시점부터 이달 말까지 이사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즉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미화는 서류를 쥔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6억 2천, 강제 집행.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눈에 박힌 것은 오직 한 이름이었습니다. 이해숙 회장님이랑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각별한데 우리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병원에 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미화가 간신히 숨이 막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실장은 단호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해숙? 설마 아니겠지. 흔해 빠진 이름인데. 어제 만난 자신이 경멸하며 무시했던 나영의 어머니. 그 여자와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10년을 참아주다가 왜 지금? 왜 하필 지금? 순간 미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박 실장이 이해숙이라는 이름을 말하며 6억 2천만 원의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미화는 잠시 주춤했을 뿐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화가 손에 쥔 서류를 구겨버릴 듯이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사기꾼이지. 사기라고요? 박 실장이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사기지. 우리 해숙 회장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사람들을 보낼 리가 없어. 미화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20년 지기야. 회장님이 지금의 지금이 있기까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도와줬는데. 미화는 어제 만난 그 냄새나는 시장 상인 이해숙과 이 어마어마한 루미엘 청담의 주인이자 남편의 은인인 이해숙 회장님이 같은 인물일 거라는 상상은 단 1%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름만 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 막역한 사이라는 분이 지난 10년간 단 한 푼의 월세도 관리비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박 실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화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의 배려로 이 청담동 70평대 빌라를 월세 1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거주하신 겁니다. 박 실장이 한 걸음 다가서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월세 100만 원은 물론이고 입주자라면 당연히 내야 할 공동관리비조차 10년 내내 미납하셨죠. 그거야 한꺼번에 낼 거야. 미화가 현실을 부정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꺼번에 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무팀 변호사와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나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미화가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집행관들은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거실 내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영장에 따라 압류 대상 물품을 확인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어제 미화가 자랑하던 그 이탈리아제 소파와 3천만 원짜리 그림에 빨간 딱지를 붙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밤새 들어오지 않았던 준호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거실을 가득 메운 낯선 남자들과 빨간 딱지를 든 집행관들을 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 다 누구세요? 아들 잘 왔다. 빨리 저놈들 좀 막아봐. 미화가 준호의 팔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저것들 다 사기꾼들이야. 엉뚱한 빚 뒤집어 씌우고 우리 쫓아내려고 해. 이예숙 회장님 사칭하고 들어왔다고.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실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변호사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법인 다산입니다. 김미화 씨의 월세 및 관리비 장기 미납으로 인한 명도소송 절차 집행 중입니다. 박 실장이 준호에게 차분하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납하신 월세, 그리고 회장님께서 10년간 대신 납부해 주신 공동관리비,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및 손해배상금, 총 6억 2천만 원입니다. 6억 2천만 원이요? 준호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박 실장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변호사인 자신의 눈에도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어머니, 우리 형편 힘든 거 알았지만 10년 동안이나 월세를 안 내신 거예요?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집이 월세라는 것,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 집이 사실은 누군가의 엄청난 호의와 자비로 유지되던 껍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월세조차 내지 못하면서 어제는 나영과 해숙에게 그토록 모진 말과 돈을 요구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 멍하니 있지 말고 저놈들 당장 쫓아내. 미화가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아들에게 매달려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월세도 관리비도 10년이나 못 내시면서 왜 이 집을 그렇게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이 어미한테. 미화가 아들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내고 버티실 수가 있어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나영이 어머님한테 그 모욕을 주시면서 혼수금 5억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궁지에 몰린 미화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엄마가 선보라고 했던 그 여자랑 결혼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어머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 딸이었다고. 걔랑 결혼했으면 이 빚이 다 뭐야. 이 집도 사고 남았어. 미화가 아들 앞에서조차 끝까지 변명하며 돈 타령을 했습니다. 네가 그깟 시장 계집애한테 홀려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거라고. 준호는 어머니의 그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에 치를 떨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결혼까지도 이 빚을 갚고 허영을 채우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준호가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실망? 네가 감히 이 어미한테 실망을 해?
미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빚 때문에 길바닥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하나뿐인 아들놈도 내 편이 아니야. 미화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다 너 하나 잘 되라고. 너 잘 살라고 그런 건데.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눈을 감았습니다. 박 실장과 법무팀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자신들의 절차를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박 실장과 법무팀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느라 어수선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해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의 해숙이 빌라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정장, 흐트러짐 없는 올림머리, 어제 시장 좌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썼던 검소한 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70평대 거실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것은 수천억 대를 움직이는 기업인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박 실장이 해숙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숙이 차분하게 박 실장의 인사를 받으며 싸늘한 눈으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화는 해숙의 그 완전히 달라진 모습과 회장님이라 부르며 꼼짝도 못하는 박 실장의 공손한 인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시장 거지년이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 그리고 10년간 자신에게 파격적인 월세를 제공한 이 건물의 주인 이해숙 회장. 미화의 뇌가 그 두 사람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지? 미화의 다리에서 남은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그녀는 그 자리에 그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그 이해숙 회장님이라고요? 해숙은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미화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의 그 온화했던 눈빛은 흔적도 없고 얼음장같이 냉정하고 단호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나영이 들어섰습니다. 준호 씨. 나영은 어제의 충격적인 일에 대해 준호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연락이 되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이 빌라를 찾아왔다가 이 모든 아수라장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영은 어머니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모습에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왜 엄마가 여기에, 그것도 왜 이런 차림으로? 나영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에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가씨. 박 실장이 나영에게 다가가 차근차근 하지만 냉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아가씨의 어머님이시자 이 루미엘 청담 건물의 소유주이신 이해숙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우리 엄마가 회장님이라고요? 나영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저쪽 김미화 씨가 10년간 밀린 월세와 관리비 때문입니다. 10년이요? 그동안 아버지가 월세 내라고 꼬박꼬박 통장에 돈 주신 걸로 아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어머니? 나영이 충격에 휩싸여 준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준호 씨 아버님, 즉 김미화 씨의 남편분께 과거 사업적으로 큰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월세 100만 원에 이 집을 내어주신 겁니다. 박 실장이 모든 과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미화 씨는 그 월세 100만 원은 물론 공동관리비까지 10년 내내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수천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10년간 대신 납부해 주셨고요. 나영은 모든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어머니의 그 엄청난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회장님 이세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준호가 해숙과 나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나영아. 준호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에 이마를 대기 직전까지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호 씨, 일어나요. 제발. 나영이 당황하며 준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영아 정말 미안하다. 준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목이 메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 6억 2천만 원, 제 어머니의 빚은 제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아직 로펌에 들어간 새내기 변호사라서 월급은 적지만 꼭 갚아나가겠습니다. 준호군. 해숙이 그저 조용히 무릎 꿇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시간이라도. 준호 씨, 그런 말하지 마요. 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영을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결국 울음에 젖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준호 씨. 나영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뭘 잘못했어요. 이건 준호 씨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준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고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나영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린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 씨, 고개 좀 들어, 제발. 해숙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준호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어미와는 정반대인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제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냉정한 행동이 저 선량한 청년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해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 실장. 해숙이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잠시 서류만 저기 두고 건물 밖으로 다들 나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 분들도 함께요. 박 실장과 법무팀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차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4사람만 남았습니다. 해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미화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미화가 넋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상견례 자리에서 내 딸이 받은 모욕에 대해서 말입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내 딸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도요. 미화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장 거지년이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자신이 10년간 등쳐먹고 살던 이 집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남편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베푼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숙의 그 서늘한 사과 요구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화는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짐승처럼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미화가 순식간에 해숙의 다리에 매달리며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사부인. 미화가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해숙의 발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제 정말 미쳤었나 봐요. 일어나시죠. 해숙이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미화의 손을 뿌리치려는 듯 차갑게 말했지만 미화는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우리 나영이한테 그리고 회장님께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흑흑. 하지만 그 사과는 단 1%의 진심도 담기지 않은 오직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원망과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죠. 이 독한 것 다 알면서 처음부터 우리를 가지고 논 거 아니야? 미화가 들릴 듯 말 듯 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숙이 그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화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요. 어제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라고요? 해숙이 기가 차다는 듯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것밖엔 할 말이 없어요. 미화가 그저 기계적으로 빌기만 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있던 준호가 조심스럽게 해숙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영아, 그리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잠시 저희 어머니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준호가 정중하게 하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니께 꼭 확인하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숙은 준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 서 있던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아, 잠시 밖에서 기다리자. 네, 엄마. 해숙과 나영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미화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즉시 아들 준호의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미화의 목소리는 절박한 속삭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어머니, 저 여자가 회장이래매. 맞지? 저 여자한테 지금 당장 가서 싹싹 빌어. 결혼만 성사시키면 돼.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럼 이 집도, 저 6억 2천 빚도, 내 아버지 병원비도 다 해결되잖아. 미화가 아들의 팔을 더 세게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인지 봤지? 그냥 부자도 아니고 회장이야, 회장.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우리가 언제 이런 집안이랑 엮여보겠어. 이건 하늘이 준 대박 기회라고.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가서 빌어. 미화가 이성을 잃고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결혼 절대 취소하지 말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무조건 사과한다고 하라고. 하지만 이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속삭임은 살짝 열려있던 현관문 틈으로 복도에 서 있던 나영과 해숙의 귀에 고스란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병원비도 월세도 걱정 없이 산다고. 미화가 흥분에 겨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저게 집에, 아니, 나영이 저것만 잡으면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은 나영의 얼굴이 분노를 넘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나영이 해숙을 바라보며
상처받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해숙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화의 진심을 그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구제 불가능한 모습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준호가 잡힌 팔을 스스로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기회라니까. 미화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바보야? 이런 로또 같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게. 어머니, 준호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 뭐가 잘못됐어? 미화가 눈이 뒤집혀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살려면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나영은 미화의 그 소름 끼치는 이중적인 태도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런 사람이었구나, 준호 씨 어머님이. 나영이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의 배려나 자비가 완벽한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 당장 접수하세요. 지금 즉시. 해숙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화 명의로 시골에 숨겨둔 그 땅이든 뭐든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전부 찾아서 가압류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해숙이 다시 현관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해숙을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죠? 모든 게 끝난 거죠? 네. 해숙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미화가 그 말을 듣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미화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그때 박 실장이 법무팀과 함께 다시 들어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법원 집행 명령에 따라 이 집의 모든 가구와 사치품은 압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저 이탈리아 소파도요? 저 3천만 원짜리 그림도요? 미화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6억 2천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전부입니다. 해숙이 마지막으로 미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미화가 10년간 목숨처럼 자랑하고 뽐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빚을 갚기 위한 압류 딱지의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끝없는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미화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산 건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준호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받아들여.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미화가 갑자기 괴성을 질렀습니다. 저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야. 내 자존심이라고. 어머니. 미화가 빌라 현관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악스러운 울음소리는 루미엘 청담의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미화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우리 가족 다시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왜?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어머니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토록 탐욕에 미쳐가는 동안 자신은 무얼 했는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준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어. 미화의 오열이 점점 격해지더니 갑자기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옆으로 크게 휘청거렸죠. 어머니. 준호가 급히 달려갔지만 미화는 이미 눈이 뒤집힌 채 바닥으로 쓰러져 실신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부축하며 뺨을 두드렸습니다. 물 좀 누가. 여기요. 나영이 급히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나영아. 준호가 그 물을 받아 어머니의 얼굴에 살짝 뿌리자 미화가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긴 어디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집행관들과 해숙을 발견했습니다. 현실이 다시 파고들었죠. 꿈이 아니었구나. 그녀가 마지막 희망이 꺼지듯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해숙과 나영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아주 깊이 사죄했습니다. 어머님, 나영씨,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저희 가족의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호 씨. 나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눈물이 맺힌 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준호가 결심이 선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준호가 실신했다가 겨우 깨어난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셔야 해요. 어딜까? 우린 이제 어디로 가? 미화가 멍한 표정으로 넋두리를 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아버지부터 뵙고 와요. 준호가 어머니를 거의 끌다시피 부축하고 현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나영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초점 없는 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거실. 해숙이 지쳐버린 딸 나영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설명할게. 나영아, 많이 놀랐지? 엄마. 나영이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게 평생을 거짓말한 거. 해숙이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게 변하는지 엄마는 네가 그걸 모르고 자라길 바랐어. 해숙이 자신의 그 길었던 이중생활의 이유를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억척같이 장사하는 척했던 거야. 내 딸만큼은 그렇게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랐거든.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망연자실한 채 사라졌던 준호의 그 마지막 뒷모습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엄마 마음 이제 이해해요. 그런데 나영이 텅 빈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는
준호 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숙은 딸의 마음이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을 겪고도 여전히 준호에게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영아. 해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엄마. 나영이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와는 달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해숙은 그 순간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재력을 이용해 구현한 이 정의가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딸의 사랑을 방해한 자신의 복수였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해숙이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딸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진심 어렸던 선량한 청년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은 아닌지, 그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폭풍이 휩쓸고 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화는 루미엘 청담에 화려했던 모든 것을 잃고 서울 외곽의 해가 잘 들지 않는 좁은 월세방에서 지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이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이제는 미화가 거동이 불편한 남편의 수발을 직접 다 들어야 했죠.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미화가 물과 함께 쓴 약을 남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하네, 여보.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사업만 그렇게 말아먹지 않았어도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요. 미화의 얼굴에선 그 지독했던 오만함과 허영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삶에 지친 고단함만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그 6억 2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그야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변호사 배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지 오래였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택배 상하차 일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묵묵히 제 몫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준호 씨, 그러다 쓰러져. 좀 쉬어가면서 해. 물류센터 동료가 걱정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준호가 흙먼지가 묻은 땀을 팔뚝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영에게 단 한 통의 편지만을 남기고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었습니다. 나영아, 염치 없지만 내 어머니가 진 그 끔찍한 빚을 모두 청산하고 당신 앞에 다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 다시 내 앞에 서고 싶어. 지금의 나로서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격이 없습니다. 나영은 어머니가 수천억 대의 회장님이라는 충격보다 준호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해숙의 시장 좌판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 밥은 먹고 다니겠죠? 잘 지내고 있을까요? 나영이 배추를 정리하다 말고 멍하니 물었습니다. 글쎄다. 해숙도 그런 딸을 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딸의 그늘진 얼굴을 며칠이고 지켜보던 해숙은 결국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준호라는 그 청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조용히 좀 알아봐 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길로 직접 그 물류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트럭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고 있는 준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그리고 필사적으로 일하는 그의 구분 등에서 해숙은 진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준호군. 해숙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들다 말고 제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여길? 소식이 궁금해서 왔어요. 해숙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험한 데서 일하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준호가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진 빚을 왜 준호군이 나에게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빚이니까요. 제가 꼭 갚고 싶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이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요. 이 짐을 다 덜어내야 그래야 나영이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숙은 그 대답을 듣고 비로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세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해 보니 웬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님? 내가 가진 작은 상가입니다. 시장 근처라 식당하기에 딱 좋은 자리지. 해숙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진 그 6억 2천만 원의 돈 빚은 이 식당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10년간 상환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는. 그리고 해숙이 계약서를 내려놓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딸 나영이에게 진 그 마음의 빚은 평생 그 애의 웃음으로 갚아줘요. 이건 나영이 엄마로서 준호군에게 하는 부탁이야. 준호의 눈에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몇 주 후 준호와 나영은 해숙 소유의 그 작은 상가에서 소박하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가득 담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이 김치찌개 간 좀 봐봐. 어때? 준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끓인 국물을 떠서 나영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와, 딱 좋아. 손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나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함께 손님들을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땀을 흘렸습니다. 준호 씨, 이제 변호사 일 못해서 힘들지? 전혀. 하나도 안 힘들어.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해숙은 여전히 회장님이 아닌 시장 상인 이해숙으로 매일같이 좌판에서 웃으며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가끔 딸과 사위의 식당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서 오세요, 엄마. 나영이 세상 가장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사위. 오늘 빚 갚을 만큼 매출이 좀 생겼나? 해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아주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다른 빚은 천천히 갚아도 우리 딸 웃음으로 갚는 그 빚은 하루도 밀리면 안 되네. 해숙이 그 누구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성껏 차려낸 밥상이 놓인 작은 식당에는 그 루미엘 청담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화려한 껍데기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함께 땀 흘리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